뒤주 속의 기억. 정조 이산 살아남기 위해 왕이 되다. 비가 내렸다. 1762년 여름 창덕궁을 적시는 장마는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다. 12살 소년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상직 소환의 옷을 빌려 입고 변장한 세손 이사는 궁녀들의 손을 뿌리치며 시민당 앞으로 걸어갔다. 저기서 나는 소리예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궁녀가 황급히 막아섰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보였다. 비에 젖은 궁궐 마당 한가운데 나무로 만든 거대한 상자. 뒤주. 8일째였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그 안에 갇힌 지 벌써 8일째였다. 처음엔 고함이 들렸다. 그리고 비명. 그 다음엔 울부짖는 소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잦아들었다. 이제는 미약한 신음만이 나무 틈새로 새어나왔다. 소녀는 천천히 뒤주에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 표면을 만졌다. 차가웠다. 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빗물이 그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인지 차가운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세손마마,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만두시라고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영조는 오지 않았다. 조선 제21대 왕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손자의 애원은 외면하고 있었다. 세손은 그날 밤 뒤주 앞을 떠나지 못했다. 궁녀들이 끌어내려 해도 그는 멀리서나마 아버지를 지켜보고 싶었다. 그날 밤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소녀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세손 이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 복수해야 한다는 욕망. 그는 그날 밤 해경궁 홍씨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12살 아이가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1776년 3월 정조는 왕위에 올랐다. 25의 나이였다. 하지만 왕이 되는 것과 왕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노론 벽파는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1777년 7월 28일 밤, 정조는 경희궁 조년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은 전쟁터였다. 밤마다 꿈에 뒤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잠들지 않으려 했다. 툭. 지붕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와가 깨지는 소리, 발자국 소리. 정조는 즉시 촛불을 껐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 지붕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암살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면 자객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다렸다. 반응이 없자 암살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결국 도망쳤다. 달려온 홍국영이 궁궐을 수색했지만 자객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홍국영. 예, 전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정조는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기와장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 그 별들은 차갑게 빛났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진짜 왕이. 보름 후인 8월 11일 밤 또다시 자객들이 궁궐 담을 넘었다. 하지만 이번엔 서툴렀다.
그들은 궁을 지키던 장졸들에게 붙잡혔다. 체포된 자객 전흥무는 신문 끝에 입을 열었다. 저를 시킨 사람은 홍상범입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홍상범. 그는 홍계희의 손자였다. 1762년 홍계희는 경기도 관찰사로서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했다. 그 고발이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홍상범은 자신의 아버지 홍수래가 정조의 명으로 유배를 가자 복수를 결심한 것이다. 친국 자리에서 홍상범은 소리쳤다. 내 놈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렸다. 정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15년 전 그날 밤 뒤주 앞에 서 있던 소년의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짐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무슨 가문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정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증오가 담겨 있었다. 홍상범과 관련자들은 모두 영모죄로 처형됐다. 하지만 진짜 적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홍국영.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지켜온 그 충직한 신하. 친구. 아니, 유일한 친구. 그는 점점 변해갔다. 1778년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였다. 원빈 홍씨. 하지만 원빈은 입궁한 지 1년도 안 되어 갑자기 사망했다. 홍국영은 미쳐버렸다. 왕비께서 독살하셨습니다. 전하, 복수하셔야 합니다. 그는 효의왕후를 의심했다. 그는 왕비전의 나인들을 붙잡아 고문했다. 궁궐은 공포에 떨었다. 이제 홍국영의 눈에는 정조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누이의 복수만이 보였다. 홍국영. 정조가 그를 불렀다. 홍국영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나를 지켜준 것은 안다. 하지만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궁궐 너머로 한양 백성들의 삶이 보였다. 촛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복수가 아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전하, 물러가라. 다시는 궁궐에 들어오지 마라. 1780년 홍국영은 유배됐다. 이듬해 강릉에서 34세의 나이로 죽었다. 정조는 그의 죽음을 듣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하지만 왕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왕에게는 신하만 있을 뿐이었다. 궁궐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성덕임. 해경궁 홍씨의 곁에서 자란 어린 궁녀. 정조는 그녀를 알았다. 1762년 뒤주 사건이 있던 그날 밤에도 그녀는 궁궐 어딘가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정조는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덕임은 거절했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화원이 되고 싶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하인이 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결국 받아들였다. 덕임아. 예, 전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궁궐에서 나를 왕이 아닌 이산으로 봐주는 사람은 너뿐이다. 덕임은 1786년 무뇨세자를 낳았다. 정조는 그 아이를 세자로 책봉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대했다. 의빈 성씨의 아버지는 홍봉안의 청직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습니다. 정조는 탁자를 쳤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짐이 왕이다. 짐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데 신분이 문제냐? 하지만 아이는 5세의 병으로 죽었다. 의빈 성씨도 얼마 후 사망했다. 정조는 그녀를 위해 제문을 직접 썼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단. 밤마다 정조는 혼자였다. 왕은 언제나 혼자였다. 그래도 정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규장각을 설립했다.
왕실 도서관이자 친위 세력의 본거지.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서희수 모두 서울 출신이었다. 너희는 신분이 낮다고 무시당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죽을 뻔했다. 정조는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바꿀 것이다. 그는 장용령을 설치했다. 왕의 친위군대. 더 이상 노론의 군대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 화성 행차길 정조는 아버지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제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1796년 정조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어정규장 전운이라는 책을 반포하며 자신의 이름 발음을 바꾼 것이다. 산의 발음을 형성으로 바꿨다. 전하,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지만 정조는 단호했다. 전국에 이산이라는 지명이 너무 많았다. 왕의 이름을 피하는 피위 전통에 따라 모든 지명을 바꾸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정조는 반대로 했다. 지명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이름 발음을 바꿔버렸다. 하지만 신하들은 몰랐다. 왕이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를. 정조는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다. 이산.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세손 시절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언제나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었다. 더 이상 약한 세손이 아니다. 나는 왕이다. 전하의 무예가 예사롭지 않으시옵니다. 신하들이 감탄했다. 정조는 활쏘기 대회에서 50발 중 49발을 명중시켰다. 세손 시절 그는 할아버지 영조에게 혹독한 제왕학을 배웠다. 글공부는 물론이고 활쏘기, 말타기까지. 영조는 손자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더 엄격했다. 내가 약하면 죽는다. 살아남고 싶으냐? 예, 할아버님. 그렇다면 강해져라. 이성계처럼. 정조는 16년 동안 활을 쏘지 않았다. 왕위에 오른 후 다시 활을 든 그는 여전히 49발을 맞췄다. 이성계의 환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정조는 웃지 않았다. 활이 아무리 정확해도 보이지 않는 적은 막을 수 없었다. 1800년 6월 정조는 5회 연교를 발표했다.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이 술렁였다. 정조는 노론 벽파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1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그들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신하들은 경악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하지만 보름 후 정조는 병석에 누웠다. 그리고 다시 보름 후 49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정조가 독살당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다. 해경궁 홍씨는 세자의 손을 잡고 들어가 정조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다. 그녀는 한중록의 아들의 마지막을 기록했지만 독살에 대한 의심은 쓰지 않았다. 정조는 살아남았다. 뒤주 속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본 그 12살 소녀는 끝내 왕이 되었다. 5번의 암살 시도를 견뎌냈다.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유배 보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모두 잃었다. 그래도 그는 24년 동안 왕이었다. 정조가 남긴 글은 방대했다. 183권 100책에 달하는 홍제전서. 그중 한 구절. 짐은 매일 밤 꿈을 꾼다. 뒤주 앞에 서 있는 12살 소년의 꿈을. 그 소년은 나에게 묻는다. 살아남았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렇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조는 책을 덮었다. 창밖으로 한양의 불빛이 보였다. 궁궐 너머로 백성들의 삶이 흘러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762년 그날 밤처럼. 아버지. 그는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뒤주의 표면처럼. 저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다. 왕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끝없이 썼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뒤주 속의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다.